안녕하세요. 네, 이화정입니다. 먼저 계속 이제 호우주의보와 그 코로나 이제 그 주의보가 계속 진짜로 연이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재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이런 영화, 그리고 영화를 같이 관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좀 힘들게 오셨을 텐데, 오셔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러니까 의뢰하는 얘기지만 영화 잘 보셨어요라는 얘기가 오늘만큼은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TV 다큐멘터리로 시작을 했고 TV 다큐멘터리로 미리 관람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극장에서 이렇게 이 작품들을 6편을 같이 보는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이 기획할 때부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좀 보고서 토론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영화제가 가진 특성과도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다큐멘터리가 보여주지 못한 형식,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이런 것들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들이 주는 어떤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획 작품 6편 중에 2편의 작품을 만나보셨는데 감독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영 감독님과 임종용 감독님 오셨는데 영화 같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실 테니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먼저. 네. 아마 두 분 모두 극장에서 이렇게 무대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거는 특별한 경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프로듀서가 아닌 감독님으로 연출자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과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만나셨는데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의 탄생을 연출한 전나영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셔서 정말 뭔가 감동적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KBS에서 PD 하고 있고요. 휴거 편을 제작한 임종민입니다. 네, KBS에서 PD 하고 있고요. 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하지만 정말 그 감독님들이 TV를 통해서 이 작품을 송출했을 때와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영화를 이렇게 관람하게 됐을 때 만든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극장에서 보신 소감을 먼저 들어보고 또 이렇게 초청된 소감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만 해도 편집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보거나 내가 편집해놓은 거를 그날 새벽에 집에 가기 전에 잘했나 하고 다시 볼 때 항상 더 큰 화면을 찾았었어요. 네. 그래서 큰 데서 보자. 그래서 맨날 웬만하면 큰 스크린. 네, 더 큰 스크린에서 봤었는데 이번 거는 집에 가면서 항상 핸드폰에 담아가면서 꼭 핸드폰으로 보면서 느낌을 봤었거든요. 이제는 저희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너무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모든 오류들이 다 너무 잘 쏙쏙들이 보이면서 발발발발발 하면서 네, 그렇게 봤고 또 그때 섭외하거나 옆에 전화연 PD는 너무 다 봤는데 제작하면서 너무 좀 힘들었거든요. 섭외하거나 제작할 때 너무 힘들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한 번 방송을 내고 나면 그냥 그대로 잊어버리고 바로 다음 거를 준비하는 그냥 직장인이거든요. 네. 직업적으로 만드는 다음 거 구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스케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해야 되는 직장인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 뵙고 또 전주국제영화제라는 굉장히 큰 행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다음 날은 이제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직장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보시니까 사실 이제 그 스크린으로 보시고서는 직장 때려치고 빨리 영화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혹시 요만큼이라도 드시진 않으셨는지. 아니, 지금 저도 용돈 받고 살고 있는데 집이 은행 거라서 한참 네. 더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한국 사회의 단면을 짚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감독님도 어떤 또 느낌 받으셨는지 상영하고 나서. 네. 저는 사실 여기 직장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TV는 사람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을 또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서 와. 아침에 네. 또 회사 일 때문에 네. 제가 이걸 아예 그 스크린으로는 보지 못하고 이 GV 시간 맞춰서 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된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정말 그리고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래서 네. 어제 그래서 저도 급하게 또 제가 만든 것들을 다시 보는데 뭔가 그때 생각이 나면서 되게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같은 것들이 생각나서 관객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지 네. 생각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질문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임종윤 감독님께서 큰 화면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지우고 싶은 결점들을 발견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현 감독님 안 보셔서 다행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음 상영에서 관객으로서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진짜 이 작품 제목 KBS 컬렉션 익숙한 미디어의 낯선 도전이라는 이 전주국제영화제가 이 작품을 기획한 어떤 제목이 이 영화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KBS 컬렉션? K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죠. 선입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익숙함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그 모던 코리아라는 그 기획으로 묶여진 이 6편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는 정말 세련된 편집가, 음악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먼저 다가오기도 하지만 80년대, 90년대 우리가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잠재되어 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건들을 필연적으로 다시 만나야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예전에 본 화면들을 통해서 마구 모자이크를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나레이션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정말 이 화면만으로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체 기획을 하실 때부터 이 작품을 같이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처음 기획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눈빛 교환. 네. KBS에서 일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KBS에서 일한다고 처음으로 자랑하셨던 게 네. 제가 추정식 분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 할 때가 아니라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네, 자랑스러워하시면 하죠. 네, 너무 재밌고. 결혼을 하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인 저희 그 박간 양반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처음으로 KBS 다큐멘터리 중에서 이거를 기자인데요. 그때 네. 국회 출입하고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하루 종일 사람들이 어제도 얘기했는데 오늘도 얘기해라는 게 8818이었어요. 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KBS 다큐멘터리 이름을 호명해준 거였는데 그때 안 보고 있다가 8818을 봤는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2년 차인데 KBS를 다니면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보니까 스포츠국이라서 시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내보내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네. 이런 편집이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디스하시는 근데 그거를 다시 보게 되는 몇안된 프로그램이었고 다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 전작들도 찾아봤고 뭐 그런 와중에 저는 또 다른 작업들을 해봤었는데 8818 이후로 회사에서 용인도가 커진 이유는 하나는 시청률이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실험을 해보자는 어차피 안 나올 거 네, 그냥 네.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같은 해보자. 경우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만 본다. 그분들이 보는 게 문제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안 본다는 게 많아서 저기 뭐길래 그냥 한번 해봐 라고 저희 그때 당시 국장님이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1년 동안 해봐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태용 선배랑
염수성 PD 등등과 여러 네. 명이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라고 1년 동안을 받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된 거죠. 네, 8828 아마 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네. 88년도 그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조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품에서 이 나머지 주제들도 기획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8828이 지금의 이런 형식이나 그 모든 법칙, 룰을 깨는 다큐멘터리 룰을 깨는 KBS 다큐멘터리랑 다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어떤 바라, 씨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하영 감독님께는 그때 이제 이 6편의 작품을 만들게 됐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 소재 선정을 하시고 어느 분이 그 소재를 먼저 픽하시거나 선정하셨을지도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너무 관심 있는 주제들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 염지선 팀장님과 이채용 선배 그리고 임정현 선배가 이제 먼저 꾸려진 팀의 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주제 선정을 다 같이 그냥 하고 싶은 걸 말해보자. 근현대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얘기해보자라고 했을 때 태용 선배나 지선 선배님은 하시고 싶은 게 명확하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대우와 그리고 학생운동이라는 주제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저희 PD들은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팀의 그 막내 PD였고 그리고 제가 5년차 PD였는데 저는 사실 80년대, 90년대 일이 확 와닿는 주제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한 1년 가까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내가 와닿을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저희 방송 날이 한 11월쯤 방송이 예정했었어요. 그럼 그때 수능이 있는데 근데 약간 제가 얼마 전은 아니지만 수능을 그래도 받고 그 나머지 감독님들 중에 가장 최근에 수능을 본.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교육열에 원래 또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또 교육학과를 졸업했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교육 주제를 하면 어떨까? 그럼 수능을 하면 어떨까? 그럼 수능을 관련해서 뭘 하면 좋지? 라고 그런 꼬리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보던 차에 수능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돼서 학력고사 수능은 어떻게 다르지? 이런 자료조사를 통해서 저는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선배님들 같은 경우도 삼풍이나 그리고 왕조의 혜태나 그리고 휴거나 다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을 그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자유롭게 주제 선정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휴거를 임종현 감독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던 경험이 예, 저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저희 할머니는 빨갱이를 싫어하시지만 문익환 목사님 다니는 교회 다니셔서 오빠라지도 하시고 저도 어렸을 때 선교사를 할까 하는 생각을 어렸을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되게 신실한 기독교 집안인데요. 예, 저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사실 막 그 감독님들 지구이하는 거 보면 예전부터 뭐에 관심이 있어갖고 계속 디벨롭이 되고 그쵸, 하는데 연출자라면 모름지기. 네,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인. 그래서 저희 처음에 이 아이템 잡을 때 그 기획안 작업을 제가 했거든요. 선배 이거 기획안에 6명이 공통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무조건 재밌는 얘기면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게 선배들의 거짓말이었어요. 본인들이 이미 2, 3년 전부터 하고 싶은 아이템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를 부른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엄청 그지 바쁘게 이 KBS 프로듀서님의 엄청난 폭로전이 이 오늘의 토크의 좀 핵심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가볍게 들으는 이유는 뒤로 갈수록 가볍지가 않다는 걸 인지하면서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인데 처음에 희한하게 제 초등학교 때쯤에 누구나 이 단어는 알고 있지만 자세히 내막은 모르고 기억은 나는데 희한한 기억은 나는데 자세히는 모르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한테 아이템 5개씩 받아서 하나 선정이 된 게 휴거였어요. 되게 그림이 희한하고 오컬트로 풀어나가면 그냥 재미있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잡았던 주제였어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직장인으로서 재미로 접근했다라는 말에 핵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KBS에서 이제 어차피 시청률 안 나올 거 한번 마음대로 해보려는데 참 되게 의외로도 시청률이 나와버렸죠.
네, 그것도 정말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만드신 분들도 이 좀 환호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반응의 실체, 높은 시청률의 실체에 어떤 힘이 이 다큐멘터리 모던 코리아에 있다라고 보셨는지 자체 판단하셨는지. 참고로 5.1%가 나왔습니다. 이게 저 수능사님보다는 사실 저희 6편 시리즈 통틀어서 휴거편이 진짜 시청률이 마지막 편이 되게 높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저희 팀이 다 너무 소름 돋았던 게 사실 이게 좋은 일은 아닌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천지 이슈가 그때 엄청나게 난리였던 시기에 휴거편이 그날 방송이 되면서 폭발적인 약간 반응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시대의 그런 주제랑 잘 맞았던 점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냥 저희 세대가 저한테 줬던 제 친구들이 저한테 줬던 피드백 같은 경우는 그냥 신선하다는 평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KBS 스페셜 다큐 같지가 않고 솔직히 저희는 그런 요즘에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큰 자막이 박히고 뭔가 그런 그 모자이크 편집 같은 것들이 되게 재미있게 다가왔다라는 그런 평을 좀 많이 받았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고리타분하지 않은 낯선 그리고 신선한 작품을 봤다라는 그런 걸 텐데 감독님께서 이제 휴거 얘기도 하시면서 오컬트 재밌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관객분이 마침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휴거 흰줄 모자이크 아이디어 완전 똘끼 충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종교 광풍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제 이 요소들이 그냥 단순히 휴거를 우리가 그냥 예전에 봤던 어떤 사건이나 낯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요즘 지금도 이것들을 좀 새로운 세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있으셨는지. 어제 이태훈 PD는 저희 메인 PD고 메인 PD는 기본적으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메인 PD의 입장을 처음에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어떤 느낌일지 물어보는 편인데 저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걸 작업하는지에 따라서 모자이크를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분들을 다시 화면으로 소환할 때 또다시 저 역시도 되게 이상한 사람들을 이상한 그림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얼굴을 3시간 지났으니까 내보내는 것 자체가 그때 미디어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아카이브 자체의 맥락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동안 그 전에 이태원 선배 전작이나 지금 우리 라인업들이나 우리 미술 감독님이 해왔던 작업들이 모자이크로 소위 말하는 떡칠을 하는 그런 미장센을 벌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미술 감독님이 줄을 넣자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만 가리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팀에서 나왔었는데 이것도 이분들을 조롱하는 느낌이고 깍두기 모자이크라고 해서 그것도 그냥 이분들을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막 했는데 역시나 미술 감독님이 줄을 넣어보자고 얘기해서 처음에 그걸 받아서 요절 발제 줄을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화면에다가 줄을 발라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나가도 되나 했는데 필름에서 다들 너무 좋아해서 그냥 한번 내봤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봐주셨더라고요. 미술 감독님한테. 네. 아마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들은 금기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냥 언어로 전해오든 어쨌든 암암리에 이렇게 그냥 암묵화에 이제 모두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깼던 게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세련된 방식들이 사용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감독님들께서 꼭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좀 약간 같이 합의를 하거나 좀 규칙으로 정한 것들은 어떤 게 있으신지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좀 이번 작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번에 시도를 해야겠다라고 하셨던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꼭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것 사실 저희 다 자율적으로 맡겨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선배들이 저한테 처음부터 얘기하셨던 거는 이 다큐는 한 사람의 다큐가 돼서는 안 되고 무조건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다큐라고 하셨거든요. 코로나 시대의 다큐군요. 그러네요. 무조건 이거 현대사를 이렇게
바깥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정말 몰랐고 제작하면서도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나레이션에 넣지 않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 영상에 있었던 모든 그런 그 당시의 자료들의 그런 말들을 모자이크해서 붙임으로써 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철칙이 무조건 화면에 나왔던 사람을 인터뷰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 사람을 찾는 단서가 사실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데 그냥 정말 그때 당시에 그걸 찍었던 제작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막 찾는 과정들 속에서 해주지 않았던 분들도 많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의 철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 거리두기라는 말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거를 찍었던 사람,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만드시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그 분들과의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그 푸티지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지금 시대,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의 사건을 2020년도, 그러니까 만들어진 당시는 이제 2019년이죠. 그때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마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큰 쟁점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휴거든 수능이든 수능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고 그게 옛날 사건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관객들과 만나거나 시청자들과 만났을 때 의미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을 좀 약간 포인트를 두시고 주제적으로 접근을 하셨을지도 궁금한데 두 감독님께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를 다른 표현으로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 전만큼 시청자를 밑에 놓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들어서 배우는 게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을 언어와 속도로 무조건 편집을 해야 된다라서 네. 88번 보고 이거는 기분이 안 된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미 시청자분들이 중간중간 우리가 징검다리로 건너뛰어도 중간의 맥락을 다 아시고 트위터에 그 중간의 맥락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들을 말씀해 주시는 정도로의 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버티컬한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만든다. 이거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다. 중간에 맥락 건너뛰면서 계속 재미있게 보이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건너뛰면서 막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그 현재와의 접점은 그게 그러니까 사실 뭐 신천지와의 접점도 생기기도 했고 그 뒤에 네. 어려웠어요. 마지막까지 그 전에 보도 프로그램이나 막 문자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할 때는 가면서 이놈이 왜 나쁜 놈인지 계속 생각을 막 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마음이 여린 편인데 얘기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 게 그래서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오컬트로 재미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저 푸티지를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면 볼수록 너무 힘들어서 12월 달에 기존에 있던 편집을 다 갈아엎고 1월, 2월 달에 막 미친 듯이 편집을 했거든요. 회사원인데 괜찮으세요? 아니 회사원이라도 자유권이 있었으니까 그날 그때까지 그것만 돼 있으면 되는 괜찮은 회사원이라서 그 전에는 앞에 뭐가 있었냐면 탕명한 소장님, 돌아가신 탕명한 종교문제연구소장 사바하의 주인공의 모델이었던 그분이 칼에 맞아서 돌아가신 날로 시작하는 하드보일드, 원래 그동안 제가 해왔던 편집이 다 그런 식이었고요. 굉장히 하드한 영상으로 막 재판정에 그 살인자가 들어가는데 기자들한테 뒤돌려차기로 막 주먹을 날리면서 들어가고 막 이런 되게 하드한 거를 붙이면서 이건 무조건 재미있다 하면서 막 오드한 그림을 붙여나가다가 스터디를 하고 하면 할수록 이거는 좀 종교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니까요. 이장님이라는 어떤 희한한 사람이 책을 쓴 게 네.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교주의 문제가 아니라 오도되게 성장되어 온 기독교라는 진한 소금물 같은 데에다가 소금 한 덩이 떨어뜨리니까 소금이 와 붙은 기독교 성장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너무 부담스럽고 나도 기독교인이고 편집이 안 될 때마다 제가 이번 것만 넘어가겠어 기도를 하면서 편집을 하는데 너무 불경한 것 같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휴가 만드시면서 기도하면서 네, TV에서 종교 문제 다룬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형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출연식이면 절대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모던 코리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얘기했고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앞에서 20분 정도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네. 제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모던 코리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감독님께서도 작품 만드시면서 잡아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하 감독님께도 네, 또 수능과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시게 된 작품 하시면서 또 이제 생각하시게 된 메시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만들면서 진짜 너무 어려웠던 게 사실 주제 잡기였고 선배들의 조언은 그때 주제를 하나로 잡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한국이 그 사교육이 이렇게 되게 난리인데 그냥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교육이 이렇게 난리였지? 강남 8학군은 언제 생긴 거지? 그 학력고사 때도 이랬나? 이런 것들의 그냥 그런 원류를 한번 찾아서 보여주자. 그런 푸티지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난리였는지 같이 한번 보고 그거를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수능의 탄생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제 주제의식은 손준 회장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대입제도는 손을 대면 될수록 학생들이 그 사교육 시장 더 붕업이 된다고. 근데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넣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최고가를 찍는다고 했어요. 메가스터디가 정말 지금까지 이 성장 이래로 그때가 한창 학종으로 바뀌고 뭐 대입제도 박근혜 만에 이랬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입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답을 사실 솔직히 못 내겠고 저는 교육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친절한 설명이 있는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판단하게 하기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해하고 습득하는 거에 가깝다면 계속 이제 그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그 장면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유추하신 부분들이 있을 테고 저도 마찬가지로 관객으로서 유추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이 작품이 사고로 하는 길을 열어주는 그 다큐멘터리의 다양한 형식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일 큰 특징은 솔직히 나레이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지금 오픈 채팅방에 많이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나레이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드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출자로서 느끼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있었고 어떤 점에 좀 주의를 두셨는지. 네. 보통 나레이션이 있는 다큐, 특히 보도 다큐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플로어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로 기둥을 세워놓고 그림을 발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전문 용어가 남발하네요.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맞는 그림을 인서트를 그냥 바르고 끝? 그러면 일주일 만에 뚝딱 하고 금방 만들 수 있고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매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나레이션이나 인터뷰가 들어가면 사실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나레이션이 안 들어가면 되게 편집하기 너무 힘들어요. 허전하죠? 네. 힘들고 뒷얘기는 네. 너무 어렵고 왜냐면 그 상황에 맞는 현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카이브에 그걸 다 찾아내야 되고 이게 저희가 사실 이 한 편을 만들려고 한 1000여 개의 영상을 봤었는데 토 나오네요. 60분짜리 1000여 개의 영상을 사실 빨리 감기도 하면 안 되고 그 나레이션이 없다 보니까 맞는 현장으로 골라내기 위해서 그걸 처음부터 크게 다 저희가 손으로 치면서 듣고 그걸 나중에 골라놓은 소스를 다시 재조합해서 그게 아닌데 그럼 다시 찾아야 되고 그냥 사실 나레이션이 있었다면 그림을 덮고 거기다 저희가 원하는 멘트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자료를 찾아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자료가 없다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진짜 1000여 편의 어떤 작품들을 찾는 과정들이 정말 진짜 대단히
이거 뭐 눈물 없이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너 아직도 그거 찾고 있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염지선 프로듀서님 감독님을 먼저 뵀었어요. 김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밥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객분께서 이 연결된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넣고 싶었는데 구할 수 없어서 못 넣은 장면이 있나요? 라는 말씀과 넣었다가 뺀 장면이 있는지 있다면 왜인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면서 그 푸티지를 찾는 것에 그 지긋지긋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재미있던 푸티지가 그 80년대에 과외를 금지시키면서 생겨났던 병폐들 푸티지가 사실 더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과외를 금지시키는데 다 암암리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리포터에서 뭐였지? 대학생들의 그런 병폐를 얘기하면서 그 당시 그 보통 회사원보다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과외비를 맞는다 이러면서 자동차 끌고 다니는 대학생들을 비치면서 저것들이 다 과외해가지고 번 돈이다. 그때 제 기억으로 서울대를 잠입해가지고 막 그 학생들을 막 찍고 그랬던 푸티지가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주제의식과 너무 멀다 이래가지고 이제 선배들 시사에서 빠졌는데 저는 그게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아직 소장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어요. 번외편으로 한번 공개를. 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KBS 아카이빙이라는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됐고 이제 그 임종영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KBS에 속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찾는 것에 어떤 그 토나올 것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찾을 수 있는 자유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카이빙이라는 것의 중요성 그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기 아카이브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이제 와 계시지만 이 외부에서 이걸 사서 이 작업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제작비 때문에 작업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 TV뿐만 아니라 영화나 뭐 다른 쪽에서도 아카이브 관련해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 거는 검색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 KBS도 워낙 그 아카이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근데 보면서 느낀 거는 약간 뭐 이렇게 사람도 죽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네. 그때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자의 관점으로 비난을 하고 아니면 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그때 당시 현장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놓고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뒤에 뭐 광적으로 기도하는 장면도 보셨겠지만 그때 교회에서 다 그랬어요. 저도 그때 교회 다니고 있는데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근데 이분들 그때 당시 인터뷰가 방송에 나가지 않은 다른 인터뷰들을 보면 그렇게 뭐 광적이거나 뭐 아주 이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잘 믿어보려다가 그렇게 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카이브는 뭐랄까 지금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나중에 좀 해결하거나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회사 아카이브에는 거의 자료가 없어서 네. 이단과 싸우는 목사님들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홍삼도 사다 드리고 그래서 지하 창고를 열어주시면 네. 비디오 데크를 그 황학동 시장에서 사서 네. 근데 그것도 사기를 당해서 금방 고장나면서 가서 비디오를 막 틀어서 보면서 빌려와서 컨버팅해서 쓰고 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 있어요. 작품 안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전하 감독님이 또 다른 번외편에 대한 그 자동차 저도 좀 궁금한데 그 장면이 관객분께서 임종현 감독님께 혹시 신천지로 인해 피해 보신 가족들 주제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셨는데 아카이빙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그런 피해자의 어떤 가족이나 친지 인터뷰들도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또 만드실 뭐 계획도 있으신지. 저는 사실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방송 나가는 날 아침까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병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알았지만 너무 편집하느라고 직장인으로서 내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막로로 들어갔는데 뭐 신자가 100명인가 늘었다 그랬는데 자막을 다 나오고 나니까 500명이고 막 이게 그래도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걸 그때서 알았거든요. 근데 제거 다큐에 보시면
이분들 그 전문가분들의 인터뷰하기 되게 어려웠던 이유는 종교 용어들과 교리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그 언더그라운드라고 그때 네. 옴직일리교 관련해서 책을 쓰신 거를 읽어봐도 교리론으로 빠지면 사실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공영방송에서 방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에 안 나오는 단어가 이단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신천지라는 종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입장을 뭐 지금 공적으로 밝히기도 어렵지만 저는 그냥 뭘 믿던 각자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기성 종교라도 사회적인 상식에 벗어나면 그때부터 그건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다음 작품으로 어떤 이제 모던 코리아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계속 만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질문들도 관객분들의 질문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 그 약간 이제 감독님께서 앞서 이제 좀 약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관객분 질문 중에 KBS 아카이브 자체에 대한 의견이나 사용 소감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어제도 이제 오셨던 관객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용 PD님께서는 어제 관객과의 대화에서 아카이브를 일부 목적으로 공개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두 분 감독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저도 이 모던 코리아하면서 아카이브를 사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찍어놓은 영상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한 아카이브를 찾고자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일부 공개되면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 회사의 입장은 어떨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카이브를 찾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그게 사실 더 재밌는 거는 보통 TV에서 나왔던 거 이후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하다가 NG가 난 이후 사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 시사 프로그램, 보도 프로그램도 그리고 인터뷰를 하다가 나머지 그런 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 모던 코리아에서도 그런 것들을 사용했던 그런 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관련된 부서 쪽에서 또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장기적으로는 다 이거를 어느 정도 어떻게든지 공개해야 된다는데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치 통일 같은 단어인데 언젠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노력을 안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다 선뜻 건들기 힘든. 네, 막 건드리기 힘든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개방을 언젠가는 이거는 시민들과 제작자들에게 개방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가 어느 정도 되어오기까지가 되게 길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화연 감독님도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다른 편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냥 뉴스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조한 화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드라마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는 좀 이제 PD님들의 개인 취향이나 그 당시에 이제 좀 봤던 어떤 그런 문화 컨텐츠나 그리고 이제 그 연식 같은 것들도 모두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해서 이 작품이 단순하게 그냥 좀 건조한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감독님들의 개인의 이제 그 사고, 평소에 어떤 것들, 감정 같은 것들도 조금씩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것들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없으셨는지 이 작품의 어떤 그 기조가 조금은 다른 다큐멘터리랑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맞는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집이 오랫동안 기독교 집안이었고 네, 감독님 집안일 경우는 네. 근데 보면서 마음 아파지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났던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도 아까 나왔던 막 등을 때리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뺀 게 되게 많거든요. 너무 자극적이어서 뺀 게 되게 많은데 제가 그냥 다 겪었던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저희 집 어머니나 저희 집 이상한 집안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인데 그동안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도 좌판을 깔아놓고 사람들을 막 병을 때리면서 치료하면서 지금 여기가 성장의원분들 사이에서 나도 제가 신앙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교회를 지금 나가진 않습니다만
되게 오도된 어떤 것들을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겪었구나, 너무 징그러운 일들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스테이지에서 어린애들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좀 아팠달까요? 그때는 그렇게 다들 모두가 성장해 왔지만 지금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고 또 그 편집할 때마다 계속 국회 앞에서 들려오는 시위대의 찬송가 소리가 계속 들으면서 그냥 이게 끝이 없이 계속 오도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전화하면 첨언해 주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수능 탄생에서 좀 드러내고 싶었던 그렇게 보면은 학생들의 약간 고통 같은 거였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력고사의 병폐로 되게 많은 자살 문제가 일어나고 네. 그로 인해서 정규조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입시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어서 수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런 큰 줄기로 나가는데 사실 그 뒤에 이렇게 사실 친절하게 자세하게 풀진 않았지만 수능도 원래 취지대로 이렇게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 수능도 정말 미국의 적성검사처럼 네. 그냥 여러 번 봐서 그냥 패스올 페일로 그냥 그런 적성검사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다 담기진 못했지만 그 당시 대학교의 총장들이 그런 것들에 되게 반대를 해서 사실 그런 취지를 못 살리고 수능도 결국 학력고사처럼 됐다라는 인터뷰를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 박도순 그 개발자 교수님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가장 피해받는 사람은 누군가, 그건 사실 학생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제작하면서 많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고자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입시제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그 영화를 이제 그 푸티지를 사용을 하셨고, 그러면서 그걸 보는 이제 배우분을. 근데 이미연 씨가 아니라 김보성 씨가 나온 건 섭외가 이미연 씨가 안 돼서? 사실 그런 것도 있고요. 김보성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전화를 했을 때 흔쾌히 너무 해주시겠다고 교육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 그 당시에 김보성 씨가 그 SBS 다큐에서 시 쓰시는 다큐를 하나 찍으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좀 감명 깊게 보고 네. 이런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다. 오히려 지금 고등학생 자녀를 또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또 김보성 씨를 너무 만나뵙고 싶어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그 다양한 이제 그 인물들에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삼풍 시대유감 편을 보면서 사실 이제 그 삼풍의 그 당사자들이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 작품의 환기를 시켜주는 중요한 이제 그 연결고리가 하나 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 두 작품의 이 섭외를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잠시만요. 이 아이패드의 이 소유주한테 계속 카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정신이 없습니다. 네, 잠시만요. 전하은 감독님께 수능의 탄생을 연출하면서 사교육계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손준 씨를 섭외한 의도와 우려했던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임종현 감독님께는 휴거편 오프닝과 마지막에 등장한 신도분을 섭외하기 쉽지 않았을 듯한데요. 섭외 과정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섭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네, 두 분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수능의 탄생을 제작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섭외해야 될 분이 손준 회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저희 세대 손준 회장이 2000년대, 1990년대 말에 그 사탐의 대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센세이셔널한 그런 걸 일으켜서 그때부터 메가스터디를 이제 창립해서 진흥매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사교육계 탑하면 뭐로 보나 사실 메가스터디가 공고학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정점에 손준 회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손준회장의 자서전 같은 걸 보면 서울대학교를 재학할 당시부터 과외 교사를 시작해서 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 과외 금지, 그리고 과외가 허용, 그 다음에 사교육이 붐업된 그 모든 시대를 거쳐 가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무조건 섭외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이 사교육과 교육 전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사실 그 공교육과 그런 것들은 이제 박도순 교수나 이수호 그 선생님을 섭외를 한 건데, 그 반대편으로 손준 회장을 섭외하는 과정은 사실 쉽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연락을 했고, 사실 처음에 섭외할 때는 이런 주제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모던코리아라는 다큐에 교육사의 한 획을 그리셨던 분이 너무 섭외를 하고 싶다.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우선 만나 뵀었고, 만나 뵈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니 수능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런 사교육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분이 선생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니까 흔쾌히 사실 만나 뵙고 얘기를 하니 응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우려됐던 부분은, 사실 제가 이거 나가고 리뷰 같은 걸 보면은 너무 우리나라 교육을 사교육의 어떤 종사자의 입으로 듣는 것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한편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좀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후에 뭐 다른 피드백은 없는 건 거죠? 네. 다큐 인터뷰 손준회장 네. 보고 너무 잘 봤다고는 얘기는 사실 분량이 제일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잘 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와, 네, 다행이네요. 네. 감독님. 네, 어떻게 섭외를 했냐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이제 있어요. 신도분들 접근이 쉽지 네. 않으셨을 텐데. 네,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소소문을 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제가 변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제 계신데 작가님이 전화 걸어서 만났는데 저 보고 너무 그러니까 좀 놀라셨나 봐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다 그 전부터 계속 숨기고 살아오셨어서 사실 아까 뭐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이름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뭐 이단, 뭐 저는 그걸 잘 모르겠지만 이단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 숨기진 않는데 이단이나 사이비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휴거 교회를 가셨던 분들은 보통 못 찾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전 사회에서 바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돼버린 거라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찾은 분이 세 분인데 한 분이 저희 나오셨던 여자 지금 나오신 분들은 다 지금 너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나오신 건데 여자분이시고 또 한 분은 훨씬 더 익스트림하다면 익스트림한데 중학교 때 거기 들어갔다가 불발되자 이 사람들이 교합해서 모 지역의 섬으로 가서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서 35년 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들어갔다 40살이 넘어서 탈출해서 형이 자기를 계속 설득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 40년 동안 사내에만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커피숍도 처음 가보고 그래서 사실 적응을 하고 있는데 형은 뭐 하시냐? 형은 유튜브를 보고 종로에 빠져서 지금 산에 들어갔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처음에 간대 가벼운 마음이었을 때 이분을 인터뷰하고 엔딩이다. 너무 재밌다 생각을 했는데 주간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분을 쓰지 않았고 마지막 한 분은 휴거 영화도 찍으시고 뭐 했던 유명한 분이신데 연락을 했더니 어차피 PD님 방송이 언제냐 그래서 내년 3월이라고 하니까 네. 어차피 그때 2019년에 9월달에 어차피 전쟁이 나니까 빨리 스무라고 하시고는 연락이 안 닿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한 편의 영화가 되면 재밌겠네요. 네. 9월달에?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작년 9월달에. 작년 9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모두게 다 잘못된 걸로. 네. 좀 연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휴거 피해자들의 물질적, 금전적 피해가 파생된 범죄 행위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 의도하신 부분인지 그 다큐멘터리 대상들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네. 저희 나레이션이 들어가지 않지만 PD 주관이 굉장히 강하게 투영되는 다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걸 보면 그때가 92년도의 대선 전이기 때문에 집단 자살을 모두가 우려했고 숫자가 너무 많고 전 세계 같은 날 모스크바, 뉴욕 전 세계에서 그날 그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커지다 보니까 청와대로 이렇게 매일 올라가는 보고서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쭉 봤는데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예, 그 목사가 뭐 이렇게 사기를 쳤다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목사는 사기죄로 그 어음 때문에 사기죄로 들어갔다가 1년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굿 같은 걸 해도 병이 안 난다고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걸로 우리 알고 있죠. 사법적인 거는 사실 다 끝난 거라서 저거 이상의 뭔가 얘기를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약간 아쉬운 거는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 저한테 많이 인터뷰 안 하신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거는 밖에서 보는 것처럼 반쪽이고 미친놈들이 아니라 돌아와 보면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때 10만 명 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영상이나 어떤 빌드업 할 수 있는 계제가 없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게 오히려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이렇게 흥미진진한 답변 그리고 감독님의 이제 그 가정 얘기까지 듣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가버려서 좀 이제 그 마지막 질문들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은 이제 그 이태영 PD님께서 이 작품이 지금 6편 이제 그 방송이 됐어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4편을 더 만들어서 모던 코리아의 그 다큐인사이트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던 코리아를 10부작으로 완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분 감독님께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 하신 다음 또 어떤 주제를 좀 소재를 다루고 계시는지도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회사에서도 되게 좋아해 주셔서 3편이 6편이 됐고 6편에서 10편을 채우라고 이제 또 연락돼서 네. 10편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지금 원래는 제가 아이템을 하나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약간 홀드 상태. 그거는 자이니치 제1교포들의 간첩 사건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깐수라고 하시나요? 진짜 간첩, 가짜 간첩 공비들이 나오는 간첩 얘기들이었는데 잠깐 홀드에 있는 상태고요. 10편까지는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하나고 그리고 안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도 다른 분들의 서사를 가지고 내 소설을 쓴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된 것도 있었잖아요. 네. 저는 여전히 이 아카이브를 어디까지 우리가 허락 없이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적이라고 사회적으로 생각해볼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아카이브 다큐업에서 많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는 저는 그 감수성도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생각하지는 않고요. 10편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디 뭐 단톡방에 가입은 안 하셨나요? 예, 이번에 원래 그 피해자분들 모임과 이런 데 다니다가 네. 잠깐 좀 홀드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KBS에서 10월 달에 네. 같은 거를 준비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도쿄에 계신 도쿄 특파원이 이미 같은 주제를 준비하고 계셔서 제가 아이템을 지금 저번 10월 달에 다큐인사이트에서 방영 예정입니다. 그래도 좀 약간 이 모던 코리아 다른 작품들처럼 좀 유머러스하거나 블랙 코미디적인 성격이 좀 가미되겠죠?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제 거는 일단 주제가 너무 겹치고 인터뷰하려던 분이 자기 제1교포신데 한국 보안사에 끌려갔다가 고초를 겪었는데 보안사에서 이분을 특채를 해가지고 같이 간첩을 만드는 일을 나왔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 피해자죠. 네. 근데 이분이 겹쳐서 제 거 아이템을 일단 적은 상태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환 감독님.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명의 PD 중에 3명은 지금 다른 팀으로 가 있는 상태고 저 같은 경우는 TV는 사실 그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배치가 돼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지금은 모던 코리아에 빠져 있고 10편은 제작되고 있다는 것을 듣긴 들었어요. 네, 되게 쓸쓸하게 얘기를 주시는데 어쨌든 TV 있는 사랑을 싣고 너무 재밌게 감동적으로 잘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또 관객분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또 읽어드릴게요. 모던 코리아가 8, 90년대 이야기를 80, 90들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감독님 이번 작품을 통해 어떤 창의적인 자극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혹시 영화 연출도 하실 생각이 없으실지 극장이니까 이런 질문도 덧붙여서 드려봅니다. 자극을 받은 거는 팀에 있는 선배들이 저희 팀 좀 특이해요. 옆자리에 있어도 카톡으로 얘기해요.
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제로예요. 보통 회사에서 상사들이나 동료들하고 막 짜증나게 얘기를 못 알아듣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네.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안 친한 건 아니에요. 안 아니 친한 건 옆에 동의를 구하는데 별로 호응도 안 해주셔서 얘기를 안 하는데 친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각자 자기가 작업한 거를 서로 그냥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공유해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되게 특징이 규칙적으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이 작업과 이 작업 내에서의 제가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밤을 샜거든요. 10년 동안 항상 밤을 샜는데 네. 규칙적으로 그날 작업을 해가면서 자기 작업 막 빌드업 해가는 선배들하고 후배들을 많이 보면서 오랫동안 몸 건강히 창의적인 작업을 하려면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일이 너무 잘 돼도 그 시간에 집에 가고 자기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오래 건강하시고요. 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선배님들한테 정말 많은 자극을 받았고, 저는 이태원 선배 시사를 받았었는데, 방송 나가기 한 2주, 3주 전부터 매일매일 5시간, 6시간씩 제 편집을 같이 붙어서 봐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 동안 사실 그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영화 연출로는 뭐 별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언급을 안 해주시는데 네. 원래는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려고 하다가 이 기획이 굉장히 이번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는 정말 중요하고 획기적이고 또 이제 이렇게 미디어들을 서로 이제 교환하면서 오프 장소에서도 만나는 뜻깊은 기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상영에서 다행히도 장기 상영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6편을 모두 이제 보셨어요. 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4편이 더 만들어지고 있으니 그 4편도 내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시 같은 기획의 제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 기획 꼭 준비해 주시고 감독님들도 열심히 편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 맞았나요? 네. 네.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해주셨는데 감독님들 재밌으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독님은 내년에 뵐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빨리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